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남편과 자식, 정말 믿으십니까? 제가 하반신 마비로 침대에 누워있던 6개월 동안 제 아들과 남편은 제 머리맡에서 이런 짓까지 벌이고 있었습니다. 40년 키운 자식이 내 연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죽는 대신 도끼로 일어섰습니다. 평생 모은 건물을 가로채려 저를 산속에 내팽개친 그 인간들. 제가 어떻게 지옥 끝까지 쫓아가 응징했는지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생이란 게 참 묘합니다. 비단결처럼 곱고 반듯하게만 흘러갈 줄 알았던 내 삶이 단 한순간에 넝마조끼처럼 갈기갈기 찢어질 줄을 과연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지만 제 인생은 그 말의 순서를 정반대로 비틀어 놓은 듯 했습니다. 어두운 산길, 가로등 하나 없는 그 밤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휠체어에 앉은 채 저는 멀어져가는 남편의 차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빨간 브레이크 등이 한번 깜빡이더니 이내 어둠 속으로 스며들듯 사라졌죠.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사실은 웃음이 터져 나오는 걸 참느라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깊은 절망에 빠지면 눈물 대신 웃음이 난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놈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제가 그 깊은 산속에서 모두가 죽었다고 믿는 그 자리에서 보란듯이 두 발로 다시 일어설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 엄순옥입니다. 광장시장에서 40년 동안 포목점 대박상회를 운영하며 억척스럽게 살아온 여자입니다. 젊은 시절엔 보따리 하나 메고 전국 장터를 누볐습니다. 비 오는 날, 눈 오는 날, 손에 동상 걸리면서도 장사를 놓지 않았죠. 자식들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고 남편 뒷바라지에 시부모 봉양까지 하며 정신없이 살다 보니 어느새 시장 한복판에 번듯한 3층 상가 건물 하나가 제 이름으로 남아있더군요. 그때 저는 착각했습니다. 아, 이제 내 인생은 완공이구나. 이제부터는 꽃길만 남았구나. 시장 사람들 모두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엄여사, 이제 진짜 고생 끝났네. 팔자 좋다, 팔자 좋아. 저도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습니다. 사고는 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어느 날 빗길에 미끄러진 트럭이 제 인생을 그대로 덮쳤습니다. 눈을 떴을 때 보인 건 낯선 병원 천장이었죠.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반신 마비입니다. 그 한 문장이 제 40년 인생을 단숨에 갈라놓았습니다. 제 두 다리는 마치 오래된 나무 토막처럼 아무런 감각이 없었습니다. 뛰지도 걷지도 못하고 발가락 하나 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이 그때는 아직 실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제 곁을 지킨 사람이 남편 조상태였습니다. 평생 제 그늘에서 큰 소리 한 번 못 치고 살던 양반. 늘 저보다 한 발 뒤에 서 있던 사람이었죠. 임자, 걱정 말어. 내가 당신 다리가 되어줄게. 우리 같이 이겨내는 거야. 남편은 지극정성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제 붓부은 발을 씻겨주고 밤에는 제 대소변까지 받아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죠. 조서방 같은 남편 없다고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미안하고 고맙고 죄스러워서 밤마다 그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하늘이 내 인생 마지막에 복을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말입니다. 퇴원하고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이었습니다. 잠결에 목이 말라 눈을 떴는데 안방 문틈으로 낮고 낯선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들려온 말 한마디가 제 심장을 그대로 얼려버렸습니다. 도장은 찾았어요? 그 할망구,
건물 서류 어디 숨겨놨대요? 조금만 기다려. 치매 기운 있다고 약 좀 더 먹이면 돼. 어차피 걷지도 못하는 산송장인데. 그 순간 제 심장이 발바닥까지 툭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지극한 간병은 사랑도 의리도 아닌 완벽한 사기극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를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들키면 저는 정말로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분노가 잠자던 제 신경을 깨운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래, 조상태. 당신이 연기를 한다면 나는 더 완벽한 연기를 해주마. 제 인생 가장 처절한 복수의 막이 그렇게 조용히 열렸습니다. 사람의 탈을 쓴 악마를 본 적 있으십니까? 그것도 평생을 같은 입을 덮고 살았던 남편의 얼굴로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가장 가까운 얼굴을 하고 다가와 가장 깊숙한 곳에 칼을 꽂습니다. 놈들은 제가 귀머거리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 기뿐만 아니라 정신까지 나간 줄 알았겠죠. 눈이 풀린 채로 천장만 바라보고 있으니 이제는 사람 취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 눈앞에서 금고를 열고 장롱 서랍을 죄다 쏟아내며 제 인감도장을 찾으면서도 놈들은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이쯤이면 다 찾았을 텐데 저 할망구 성격에 분명 어딘가 숨겨놨을 거야.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비집고 들어왔지만 저는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견뎌야 했습니다. 놈들이 가장 방심했을 때 가장 높은 곳에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말입니다. 기적은 그 배신을 직접 목격한 바로 그날 밤에 찾아왔습니다. 죽은 줄만 알았던 엄지발가락이 다시 한번 미세하게 움직였을 때 저는 소리를 지르는 대신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신경이 아주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그 말을 듣고 남편에게 당장 말하고 싶었습니다. 기뻐서 살았다고, 나도 다시 걸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하지만 그날 밤 들었던 그 음산한 웃음소리가 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화자야, 걱정 마. 의사가 그러는데 저 할망구 정신도 오락가락한데 대충 수면제 섞어 먹이면서 시간 끌면 명예 이전 서류 만드는 건 일도 아니야.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 일어났다고 말하는 순간 이 인간들은 저를 어떻게든 다시 눕힐 거라는 걸, 아니, 어쩌면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지도 모른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살기로 했습니다. 단지 건물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추악한 인간들의 민낯을 세상 앞에 드러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날부터 지옥 같은 6개월이 시작됐습니다. 낮에는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입가에는 침을 흘리고 남편이 떠먹여주는 밥을 바보처럼 받아먹었습니다.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간병인으로 들어온 내연녀 화자였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밥 좀 드셔야죠. 오늘은 국이 좀 뜨거운데 괜찮으시겠죠? 말이 끝나기도 전에 펄펄 끓는 된장국이 제 손등 위로 쏟아졌습니다. 피부가 타들어가는 냄새가 코끝을 찔렀습니다. 비명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저는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눈동자 하나 흔들리지 않게 허공만 바라보았습니다. 영감님, 이거 봐요. 진짜 감각이 없나 봐요. 국을 쏟았는데도 눈 하나 깜짝 안 해. 그러니까 내가 뭘 했어. 이제 안심하고 도장이나 찾아. 놈들이 안방을 뒤지러 간 사이 저는 이불 속에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등은 화상으로 부어올랐지만 제 가슴은 그보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래, 실컷 찾아봐라.
내 놈들이 매일 앉아 TV를 보는 그 낡은 소파 방석 속에 도장이 꿰매져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겠지. 남편이 잠든 새벽 2시, 모두가 잠든 시간은 오직 저만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지렁이처럼 몸을 비틀어 침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벽을 짚고 일어서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리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실 구석 화분 선반 아래 숨겨둔 낡은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박 형사, 나야. 놈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다음 주 토요일 나를 요양원 보낸다며 산에 버릴 계획이야. 그날이 디데이야. 박 형사는 제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남편이 제 명의 건물을 담보로 사채를 끌어다 쓴 정황을 모두 파악해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 놈들이 저를 버리는 그 결정적인 순간뿐이었습니다. 디데이를 이틀 앞둔 밤 남편은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임자, 모레는 공기 좋은 데로 바람 쐬러 가자. 내가 아주 편안한 데로 모실게. 그 가식적인 다정함이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바보처럼 해맑게 웃어 보였습니다. 사냥꾼이 덫을 놓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사냥감이 스스로 덫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겁니다. 이제 준비는 끝났습니다. 다음 장, 놈들은 저를 태우고 어둠 속 산길로 향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찬란한 복수가 시작되는 밤, 그 이야기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사람은 과거를 지웠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 과거는 가장 잔인한 얼굴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이 가족이라면, 피라면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70대 노인 박만철은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다. 재벌가의 실세였던 그는 지금 산소호흡기 소리에 의지의 하루를 버틴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한다. 간이식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 순간 병실 문이 열리고 오래전 사라졌던 이름이 다시 울린다. 아버지. 모두가 얼어붙는다. 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초라한 외투를 입은 70대 노파. 재래시장에서 풀빵을 팔던 그 여자 김분자였다. 박만철의 손이 떨린다. 그는 분자를 알아본다. 아니, 잊으려 애썼던 얼굴을 결국 기억해낸다. 왜 지금 나타난 거야? 분자는 고개를 숙인 채 말한다.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어서요. 장남 박재우는 분자를 노려보며 소리친다. 당장 내보내요. 저 여자는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자 분자가 천천히 고개를 든다. 그 눈에는 두려움보다 오래 묵은 체념이 깔려 있다. 죽은 건 제가 아니라 아버지 양심이었죠. 그녀는 가방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낸다. 출생증명서, 그리고 오래된 사진 한 장.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박만철과 그의 품에 안긴 아기. 피는 숨길 수 있어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눈보라 치던 겨울밤, 박만철은 자신의 출세를 위해 아이와 어머니를 버린다. 돈 없는 인생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어. 그날 이후 분자는 이름을 버리고 과거를 묻고 시장에서 풀빵을 구우며 살아왔다. 분자는 떨리는 손으로 말한다. 아버지 간, 제가 드릴 수 있어요. 순간 병실이 술렁인다. 재훈이 소리친다. 말도 안 돼. 그 피를 우리 아버지 몸에 넣겠다고? 분자는 조용히 답한다. 그 피가 아버지가 버린 피니까요. 박만철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흐른다. 사과는 늦을 수 있습니다. 용서는 더 늦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는 끝까지 남습니다.
사람은 위기 앞에서 가장 솔직해집니다. 돈을 택할지, 피를 택할지, 아니면 끝까지 비겁할지. 수술 동의서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다. 한 장의 종이가 수십 년의 죄와 남은 생명을 가른다. 의사가 말한다. 공여자와 수혜자의 최종 동의가 필요합니다. 박만철의 손이 펜 위에서 떨린다. 그의 시선은 분자에게 닿지 못한 채 바닥만 헤맨다. 그때 장남 박재훈이 한 발 앞으로 나선다. 수술 중단하겠습니다. 모두가 그를 바라본다. 저 여자는 법적으로 가족이 아닙니다. 재산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피보다 먼저 튀어나온 것은 돈의 언어였습니다. 분자는 혼자 벤치에 앉아 있다. 수술복 위에 걸친 얇은 가운이 그녀의 삶처럼 너무 가볍다. 그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린다. 괜찮아. 한번 버려진 인생인데. 그 순간 간호사가 급히 달려온다. 공여자분, 검사 결과에 문제가 생겼어요. 분자의 얼굴이 굳는다. 의사의 낮은 목소리. 공여자분, 과거간 수술 이력이 있습니다. 재훈의 눈이 번뜩인다. 그럼 불가죠? 법적으로도 문제될 테고. 의사는 잠시 침묵하다 말한다. 수술은 가능은 합니다. 다만 위험이 큽니다. 그 말에 재훈은 바로 고개를 젓는다. 위험한 선택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위험한 건 수술이 아니라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박만철은 모든 대화를 모니터로 듣고 있었다. 그는 처음으로 아들을 똑바로 본다. 재훈아, 아들은 말한다. 아버지, 제가 지켜야 할 건 가문입니다. 그 순간 만철의 얼굴이 무너진다. 아니다. 넌 나랑 똑같구나. 분자는 하늘을 올려다본다. 겨울 구름 사이로 희미한 햇빛이 스며든다. 그녀는 결심한다. 수술, 제가 사인하겠습니다. 간호사가 놀란다. 가족 동의가. 분자는 조용히 말한다. 저는 이미 가족을 포기한 사람이에요. 재훈이 막아서며 소리친다. 당신 죽고 싶어요? 분자는 미소를 짓는다. 처음이자 마지막처럼. 아니요. 살아보려고요. 피는 배신당해도 끝까지 흐릅니다. 수술실 불이 켜진다. 문이 닫힌다. 사람은 피를 버릴 수는 있어도 피의 대가는 끝내 피로 치르게 됩니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등이 복도를 피처럼 물들인다. 시간은 유난히 느리게 흐른다. 박만철은 휠체어에 앉아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한 채 수술실 문만 바라본다. 그의 손은 주름진 채로 서류 하나를 꼭 쥐고 있다. 유전자 검사 결과. 그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 박재훈은 전화를 붙들고 있다. 네, 수술 중입니다. 혹시 모를 상황 대비해서 지분 이전 서류는 오늘 안으로. 그 순간 문이 열리며 엄 여사가 들어선다. 안개처럼 조용히, 그러나 완전히. 그녀는 휠체어 없이 두 발로 서 있다. 재훈의 말이 멈춘다. 어머니? 그는 그제야 깨닫는다. 그 여자는 이미 일어서 있었다는 걸. 엄 여사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내려놓는다. 이게 뭔지 알겠니? 재훈의 얼굴이 굳는다. 친자 불일치 확정. 넌 내 아들이 아니다. 그 순간 재훈의 숨이 막힌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엄 여사는 차갑게 웃는다. 내가 믿어온 가문도 이름도 피도 전부 거짓이었다. 수술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나온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박만철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흐른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그 아이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인다. 공여자도 무사합니다. 버려졌던 피가 결국 모두를 살렸다. 분자는 눈을 뜬다. 옆에는 엄여사가 앉아 있다. 분자는 힘겹게 말한다. 끝났어요? 엄여사는 분자의 손을 잡는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엄여사는 카메라 앞에 선다. 저는 박만철 회장의 법적 배우자이자 모든 재산의 정당한 상속인입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터진다. 그리고 잠시 멈춘 뒤 분자를 바라본다. 이 아이는 내가 숨겨왔던 진짜 딸입니다. 웅성거림, 충격, 붕괴, 경찰이 박재훈의 양팔을 잡는다. 횡령, 사문서 위조, 상속 사기 혐의로 체포합니다. 재훈은 무너진다. 어머니, 아니, 어르신, 전부 오해입니다. 엄여사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는다. 가장 잔인한 벌은 용서가 아니라 완전한 외면입니다. 분자와 엄여사가 나란히 서 있다. 겨울 하늘 아래 차가운 바람. 분자가 말한다. 이제 뭐 할 거예요? 엄여사는 미소 짓는다.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살아야지. 당당하게. 카메라가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춘다. 피는 배신당해도 끝내 진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가장 늦게 이깁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즐겁고 따뜻한 하루 되세요.